나의 이름은 박성진, 올해 69세입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20살에 막노동꾼으로 시작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시멘트 냄새와 함께 살았던 지난 45년.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공사, 소규모 리모델링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날림 공사를 한 적이 없었고 약속한 날짜는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 신뢰가 쌓여 점점 큰 공사를 맡게 되었고 마침내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건설까지 담당하는 중견 건설회사 성진건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회사 자산은 200억 원, 서울 강서구에 본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연간 매출 500억 원을 넘나드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던 것은 아들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서울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쌓은 경험에 재훈이의 체계적인 경영 지식이 더해진다면 성진건설을 대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훈이가 회사에 합류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는 저에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단순한 건설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개발과 금융을 연계한 신사업 모델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재훈이는 여러 금융기관과 접촉해서 투자 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가져온 서류들은 두꺼웠습니다. 투자 계약서, 법인 설립 신청서, 부동산 개발 허가 신청서, 모든 것이 사업 확장을 위한 정당한 절차로 보였습니다. 재훈이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투자금 관리를 위한 신탁 계약이고 여기는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 등록을 위한 서류라며 모든 절차가 복잡하지만 세무상 이점이 크다고 했습니다. 신뢰하는 아들의 말이었기에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4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것이 아버지로서 마지막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진건설의 모든 지분이 재훈이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본사 건물 소유권도 심지어 제 개인 계좌에 50억 원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가져온 서류들은 사업 확장이 아니라 전 재산양도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훈이는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변해서 이제 은퇴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버지 같은 구식 경영으론 회사가 망한다며 게다가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더 이상 경영 판단을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치매라니요? 저는 아직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는 이미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까지 준비해 뒀더군요. 의사를 매수해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도록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훈이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는 냉정하게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아버지가 물러나는 게 회사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는 집에서도 저를 내쫓았습니다. 본사 건물 옆에 딸린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마저 재훈이 소유가 되어버렸으니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짐을 내일까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나 거래처에는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했다고 말할 것이니 함부로 나타나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에 든 것이라고는 현금 30만 원과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4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보낸 첫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을 누비던 몸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재훈이는 직원들과 거래처에게 제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에게까지 할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졌으니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했더군요. 가끔 예전 직원들이 길에서 저를 알아보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의 말을 믿고 있던 터라 저를 피하거나 안쓰러워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재훈이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일푼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동시에 재훈이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성진건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재훈이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몇 차례 공사 지연이 발생했고 품질 문제로 클레임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훈이는 더 큰 프로젝트에 욕심을 부리며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노숙 생활 2년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과거 제가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인 김철수가 저를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김철수는 20년 전 성진건설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다가 독립해서 지금은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재훈 사장이 사장님이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김철수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철수는 분노하며 그런 페류나 같은 놈이 어디 있냐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수는 저에게 당장 지낼 곳을 마련해 주었고 더 나아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최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며 제가 기술 자문을 해주고 경영에 참여해준다면 수익의 50%를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철수의 프로젝트는 50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성공하면 순이익만 100억 원이 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숙자에서 다시 건설업계로 돌아온 저는 김철수와 함께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45년간 쌓은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1년 반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 결과 제 몫으로 돌아온 돈은 60억 원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건설업체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제안해 왔습니다. 박성진이라는 이름이 업계에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자본이 생겼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훈이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여오면서 절망감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성진건설의 주요 거래처들을 파악했습니다. 시멘트 공급업체, 철근업체, 중장비 렌탈 회사, 모든 곳의 사장들과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재훈이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오만하다며 대금 지급도 자꾸 미루고 품질은 따지면서 단가는 무리하게 깎으려고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그 대신 성진건설과의 거래는 단계적으로 줄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성진건설이 수주한 프로젝트들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재훈이는 여전히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대형 오피스텔 건설 프로젝트에 회사 운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진건설의 주요 거래처들을 하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시멘트 공급업체 사장과는 더 큰 물량을 보장하며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철근업체와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성진건설에 공급할 물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중장비 렌탈 회사들에게는 더 높은 임대료를 보장하며 성진건설의 장비 임대를 거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비즈니스 경쟁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성진건설은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는 당황했습니다. 기존 거래처들이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훈이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갑자기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재훈이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헤맸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주요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새로운 업체를 찾더라도 가격이 30% 이상 비쌌습니다. 공사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현장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지연 배상금을 요구했고 성진건설의 재정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평판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건설업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성진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공사 지연과 품질 문제들을 부각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성진건설 요즘 어떠냐고 물으면 공사 일정도 자꾸 밀리고
품질 관리도 예전 같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성진 사장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들이 경영한 다음부터는 문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성진건설의 평판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탈락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재훈이는 위기감을 느끼고 직접 영업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나빠진 평판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금융권의 반응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성진건설의 신용도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성진건설의 본사 건물을 비밀리에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자금난에 시달리며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본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행 관계자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해 해당 대출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6개월 후 성진건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저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훈이는 갑자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월 임대료 2천만 원을 요구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퇴거 조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훈이는 당황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대료 2천만 원은 성진건설의 현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재훈이는 도대체 누가 우리 건물을 샀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익명의 투자회사였고 재훈이는 실제 매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건설회사 성진종합건설을 설립했습니다. 이름도 의도적으로 기존 성진건설과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새 회사는 탄탄한 자본금과 검증된 기술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박성진의 화려한 복귀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성진 사장이 다시 건설업에 뛰어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치매로 요양원에 있다고 했는데 멀쩡하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기존 성진건설의 우수한 직원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은 기꺼이 새 회사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박성진 사장님과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고 재훈 사장은 현장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박성진 사장과 일하는 게 훨씬 보람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대거 이탈하자 성진건설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재훈이는 급하게 새로운 직원들을 뽑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성진종합건설은 첫 프로젝트부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500세대 아파트 단지를 예정보다 2개월 빨리 완공했고 품질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박성진의 건재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성진건설은 나날이 어려워졌습니다. 자재비 상승, 인력 부족, 공사 지연, 모든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프로젝트였던 강남구 오피스텔 건설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훈이는 필사적으로 투자자를 찾아 헤맸지만 성진건설의 신용도로는 투자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설사 투자자가 나타나더라도 조건이 가혹했습니다. 결국 재훈이는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매각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그나마도 매입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익명의 투자자가 성진건설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격은 시장가의 절반도 안 되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재훈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입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45년간 일궈낸 성진건설을 다시 제 손에 되찾은 것입니다. 성진건설 인수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저는 재훈이를 직접 만났습니다. 본사 건물 사장실에서였습니다. 재훈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있다고 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회사를 샀다고 네가 나에게서 빼앗았던 바로 그 방식으로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속여서 전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내쫓았을 때 나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내쫓았던 방식 그대로 나도 너를 내쫓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훈이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업을 위해서였다고, 아버지를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급여는 모두 횡령한 것이라며 내일까지 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건설업계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훈이 가족의 몰락은 빨랐습니다. 재훈이는 일자리를 잃었고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의 아내는 처음에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남편의 악명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6개월 후 재훈이 가족은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세 보증금마저 사업 실패로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월세방으로 다시 고시원으로 이사를 반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재훈이 가족은 결국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전라남도의 작은 염전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염전에서 막노동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뜨거운 햇볕 아래서 소금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현대판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내도 염전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했습니다. 두 아이는 전학을 가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가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염전을 찾아가서 재훈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서울대 건축과를 나와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던 그가 소금 더미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훈이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재훈이의 아이들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라고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빠가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했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살아있으며 너희 아빠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을, 그 때문에 할아버지가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내 아빠는 할아버지를 배신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복수를 마쳤습니다. 재훈이는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절망을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까지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서울역 근처의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돈이 있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끔 재훈이가 서울에 올라와서 저를 찾아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돌이킬 수 없도록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몰락을 지켜보며 상대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재훈이는 이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하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재훈이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날까지, 아니면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날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입니다.